네, TV 명륜대학입니다. 상영으로 보는 서예. 오늘은 성균관대 초빙 교수를 역임하시고 서예가이자 정각가이신 청운 김영배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오늘은 문자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전서 중에 갑골문이 있었죠. 갑골문에서 첫 번째,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상형 문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골문은 우리가 이제 귀갑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거북의 배 딱지와 또 소의 어깨 쭉집비에다가 이게 세로서 새긴 겁니다. 그때는 붓이 없었기 때문에 세로서 새겼고, 그래서 글씨가 지금 보면 형태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각이 집니다. 이렇게 각이 사람인데 사람이 두 사람 이렇게 있는데 요건 따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따를종인데 요 위에 있는 것만 해서 요거는 길이고 요건 발인데 발하고 길을 빼고 난 뒤에 나머지 요 사람 인자만 썼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간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요자입니다. 요자이고 될 화자는 사람이 거꾸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있는데 하나 완전히 뒤집혔으니까 될 화자가 아니라 변화할 화다. 화. 그래서 변화를 할 때는 완전히 사람이 뒤집힌 것처럼 그렇게 확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있고 여기다 가슴에 문신을 새겨 놓은 것이 바로 그럴 문자인데 옛날에는 문의 문자하고 같은 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가슴에다 문신을 새겨 놓고 다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는 눈면 눈이 안에 들어있고 밖에 테두리를 둘러서 이 난면자로 쓰입니다. 네, 상형 문자의 형태가 굉장히 재밌네요. 네, 또 다른 인간의 형태 한번 붙여볼게요. 예, 이번에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무리중자가 있습니다. 무리중자는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게 눈이 있고 눈이 있다면은 눈 밑에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다는 의미는 석삼자는 많다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무리중자를 이 사람으로 표현 눈하고 사람만 딱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미기 같으면은 요게 이제 옛날에 말할 때 고소할 흡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향기향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향기향자를 썼는데 그릇에 이것을 이제 밥을 넣으면 향기가 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밥을 먹고 싶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고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릇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으면은 벌써 이미기 밥을 먹고 난 뒤에 난 밥 향기가 별로 싫다는 그런 의미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전윤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유자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있고 요 아기가 젖을 먹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젖을 먹는 그런 모습에서 따왔습니다. 상형 문자의 해석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선생님. 그럼 저희 땅과 물에서 또 몇 가지만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자연을 상태로 하는 그 땅과 물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밭전자라든지 밭전자 같은 경우는 밭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원래는 이렇게 많이 쓰다가 이렇게 줄였습니다. 나중에는 흙토 같은 경우는 흙무더기가 올라온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는 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산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로 보면은 물숫자 같은 경우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이 샘천자의 의미는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산의 바위라든지 이런 틈 사이에서 물이 내려와서 차차차차차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 이 골곡자를 보면은 이 골곡자는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입구처럼 생겼는데 이게 물이 고여 있는 모습입니다. 계곡에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각골문에서 나타나는 이런 글씨체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아주 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요. 방금 물고기의 형태들도 살짝 보이셨나요? 그럼 한번 동물의 형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동물의 형태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그냥 보면은 그런 형태를 이 동물이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지금 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호랑이는 호랑이 형태이고 여기 거북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양이라고 하면은 양은 뿔이 아주 강조되니까 양을 갖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양양에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기를 양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를 양자인데 막대기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대기로 치면서 길렀기 때문에 양양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슴록 이런 것들 그 소우자 같은 건 소의 뿔만 딱 그리고 소 머리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이 이 소우자입니다. 실제 동물들과 너무 귀엽고 너무 닮아 있어요. 상형 문자가 참 재밌는 문자 같아요. 네, 이번엔 식물 볼게요. 그다음에 이 식물은 지금 형태를 그대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육서분리 중에 상형 문자에 속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 중에 이렇게 보면은 나무처럼 생겼으면 나무고 보통 우리가 214개의 부수가 있는데 214개의 부수가 대부분이 상형 문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상형 문자에 속하는 앞에 214개의 부수는 214개의 부수는 대부분이 상형 문자에 속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뜻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 공부를 할 때는 보통 이 뜻이 뭔가야만 알면은 이 글자가 뭔가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음이 뭔가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음과 뜻이 합쳐진 아까 이 형성 문자가 거의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무를 하나만 하면은 나무목이고 두 개 하면은 수풀림이고 또 하나 더 하면은 위에다가 하나 더 하면은 수풀 삼자입니다. 그러니까 빽빽할 전체적인 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는 그런 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골문에 나타나는 이런 서체들은 이
그 상형 문자에 속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글씨를 써보면서 직접 써보면서 또 이렇게 하면은 더 이 마음이 더 다가갈 겁니다. 네, 의류 또는 방향을 지시하는 상형 문자도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그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옷 의자 같은 경우는 옷 의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은 단추를 달면은 이 사람의 모습 같아. 이게 팔이고 이렇게 윗도리를 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긴 것이고 우리가 저쪽에 보면은 비단백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비단백인데 비단백은 이 백자 플러스 수건근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비단백은 흰 수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우리 비단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보면은 발을 그려놨어요. 발. 발 두 개가 있으면은 걸음보자입니다. 걸음보. 원래는 이 거칠지자가 발인데 거칠지 자체가 발인데 밑에는 조금 변화를 줘서 소자처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변화 과정이 있고 아래에다가 점을 찍으면 아래하자, 위에다 점을 찍으면 윗상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뜻을 알면 재밌는 한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은 건축, 기물 형태도 한번 봐볼게요. 예, 여기서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잠잘숙이라고 글자가 있습니다. 잠잘숙자가 있는데 이 침대 같은 침대와 같은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딱 이래갖고 구부러 있지만 누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잠을 침대 위에 잠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마루종 내지는 종갓댁 할 때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이 있으면은 집에 보일씨가 딱 있어요. 보일씨. 보일씨는 이게 위패를 모시는 것이 보일씨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들어가면 거의 제사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어느 설에는 이게 윗상이고 윗상 하늘을 뜻하고 이거는 해와 달과 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제사상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성곽각자 같은 경우는 이 성곽에 여기에 동쪽 서쪽 이렇게 문이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골문입니다. 각골문은 이 각이 지고 이제 쇠로 새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펜이 딱 각골문 쓰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또 다른 기물 한두 개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에서는 이 특이한 것을 하나 설명하면은 이 가운데 종자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종자는 원래가 이제 깃발을 꽂아놓고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만 가지고 있어 중앙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은 요런 자는 원래가 죄인을 갖다가 이렇게 묶은 그런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런 깃벌희 같은 경우도 이 뭔가 이 어떤 제기 위에 제단이나 이런 거 위에 북 같은 거 이런 걸 올려놓고 기뻐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웃는 모습 같기도 해요. 네, 이번엔 문자학에서 네. 손과 발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여기에 발지 천천히 걸을 새
지절치 이런 것들은 아래쪽에 취하는 것들인데 발족, 이 짝필, 발소 등등 있습니다. 이게 거칠 지자는 이게 발의 모습입니다. 발의 모습이고 이 천천히 걸을 새도 발의 모습이고 전부 다 발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족도 아래쪽만 하면 발인데 위에까지 하니까 위에 허벅지까지 가겠죠. 그래서 발족은 그렇고 또 짝필 내지 발소라고 부르는데 발소도 이 발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관계된 이제 발을 어그러질 천자는 이 양쪽의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읍설무자 밑에 발을 이렇게 걸려놓으면 춤출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발로서 스텝을 맞춰야지 춤이 되니까 이 춤출문자로 되고요. 또 밑에 가죽이라고 글자가 있는데 이것도 발입니다. 원래는 이거는 하나의 성이고요. 이것도 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발이 있고 여기 발이 있으면은 지킬 위, 호위무사할 때 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호위무사가 이 성을 주변을 지키는 사람을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발하고 관련된 글자이고 요건 손하고 관련된 글자입니다. 이 손인데 손은 보통 이것이 이 손을 뜻합니다. 이렇게 손 두 개를 합치면 버두자가 됩니다. 버하고 같이 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 왼손은 왼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고 공자가 합쳐진 글자고 그리고 우자는 오른손인데 오른손의 입구입니다. 입으로서 입하고 오른손이 활동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 마디촌자는 이 점을 하나 찍는데요. 이 마디에서 맥박 뛰는 자리까지를 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이를 일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목에 맥박자리 촌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지지자는 지탱할 지자로도 쓰이게 됩니다. 네, 이번엔 길과 사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자학에서는 아주 우리가 이 글씨를 쓸 때 이자를 배울 때 우리는 책받침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책받침이라고 배웠지만 글자는 원래 책받침이 아니고 착받침입니다. 따지면 착받침인데 글자의 형태를 그릴 때는 이 부분이 받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형태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착받침이나 이런 걸로 외울 게 아니고 시험시험 갈 착, 천천히 간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는 착자입니다. 요거는 뭐와 뭐가 합쳐진 글자냐면은 이 자축글을 척자, 이 자작거리면서 가는 척자와 밑에 발이 합쳐진 겁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자는 그래서 걷는다, 간다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도끼 건자를 넣으면은 이게 가까울 건자가 되고 또 원자를 넣으면은 멀 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다는 의미가 여기 뜻이 실리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날 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서로 쓸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막 열심히 달리는 모습 같아요. 이 사람 같은데 사람을 이 하나만 하면 달릴 주가 되고 저게 이제 달아날 분자라고 있는데 그거는 세 사람을 여기다 그리면은 바로 달아날 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뭔가 확 달아나는 그런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달아나는 사람의 형태의 모습이 너무 재밌죠? 이번엔 집과 사람 그리고 길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에는 집의 형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간머리라고 했지만
간머리보다는 진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간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시 있는 집이 위에가 꼭지가 있는 집을 얘기합니다. 덮을맥이라는 것은 이 위에가 꼭지가 없는 집입니다. 그리고 한쪽 집 이거는 산 언덕에 뚫린 굴한이라고 그러는데 석굴 돌로 된 옛날에는 돌 속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에 있는 언덕한이라고도 하겠지만 줄여서 그리고 밑에 있는 아비부는 뭔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 막대기를 들고 옛날에는 가르치기도 했고 또 막대기를 들고 막대기라는 것이 아니고 도끼라든지 이런 걸 들고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비부입니다. 이 비수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비수비는 이 숟가락비, 이 비수비, 뭐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는 귀자라든지 혀슬자라든지 볼견 이런 거는 귀자는 귀의 모습을 본뜬 것이고 혀는 혀에 본뜬 것입니다. 볼견자는 눈을 그려놓고 이게 밑에는 걷는 사람인 어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요 부분이요. 사람이 걸어가면서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 상형 문자가 너무 비슷하고요. 이번엔 사람과 언덕입니다. 예, 네. 요번에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사사로울 사자 이거는 하나의 요것만 해도 사사로울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요새 와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저쪽에 보면 견줄비라는 거. 견줄비는 사람이 아까 쓸 때는 요거는 따를 종. 앞으로 따를 종이지만 반대로 하면은 이게 견줄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있으면은 이건 등을 돌리고 있으면은 바로 달아날 배 내지는 북녘북입니다.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임신을 해서 임신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신은 임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어럽이라든지 고어럽과 언덕부 요 두 개는 똑같이 이게 이제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똑같이 쓰이는데 좌부방, 우부방이라고도 쓰였죠. 근데 그 좌부방, 우부방 하면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울 때는 고어럽 우측에 들어가는 것을 고어럽이라고 외워놓고 좌측에 들어가는 것을 언덕부라고 외워놔야 됩니다.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쓰고, 예?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고어럽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입구처럼 생긴 이거는 성이고 이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읍내 사람이라는 것은 성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열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사람 그 수염의 모습입니다. 수염이 그래서 수염 사이로 말이 이어나간다 해서 뺨의 틀, 예? 그런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해석을 들으니까 너무 한자가 심하고 보이고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이번엔 사람과 손입니다. 예, 다음에는 그 보면은 이제 사람인데 죽음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동이라는 말이 있죠. 이 경서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동은 아이동, 어린 아이, 아기를 목욕을 시켜서 제사상에 올려놓고 대신 그 조상이 왔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시동으로 쓰입니다. 시자는 원래 이제 사실은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따지면은. 그래서 요
이자와 주골사 들어가면 희채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은 다 그런 글자로 됩니다. 이건 예? 두 손으로 공손히 드는 건데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정말 뭔가 들고 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마음심이라고 쓰는데 마음심은 원래 심장의 모습인데 심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심장의 모습에 한자만 쓸 때는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앞에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자 쓸 때는 이렇게 공자 같은 경우는 위에가 공자인데 마음만 딱 집어넣으면 공손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것은 이런 그 뜻과 음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글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시가 나왔는데요. 보일시는 우리가 아까 했던 위패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그랬죠. 위패는 이게 들어가는 글자들은 이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예도예, 예악사상 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 조개 그 뭐야 보일시 위패를 모시고 있고 이건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으면은 제사를 잘 모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풍년 풍자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예를 갖출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술단지가 있어요. 술단지가 있는데 술단지에 술이 가득 차 있으면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집에서는 꼭 이런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문자학으로 풀어보는 그런 서예인데 서예에 있어서 아주 문자학을 하면은 더 전서에도 이해가 밝고 앞으로 더 좋은 붓글씨라든지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문자학적으로 좀 외우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림 방송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강의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